자, 여론과 반대로 가는 우리 썩열이 이야기 계속 해볼게요. KBS가 여론조사 했는데 집무실 용산 이전 찬성 40.6, 여기는 좀 꽤 높게 나온 편이고요. 반대 53.8. 이것도 사실 의미가 없죠. 한 13%, 14%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상으로 보면 이렇고, 반대 53.8, 찬성 40.6.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진보, 중도, 보수에서 이념 성향별, 이게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시기 당연히 진보 쪽에서는 81.9%가 반대를 해요. 보수 쪽에서는 70.8%가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보수의 25%도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진짜 보수야. 안보 공백 어쩔 거며. 다 만들어진 시스템을 돈 쳐들어가지고 국방부도 옮겨야 되고 청와대도 옮겨야 되고 합참도 옮겨야 되고 연쇄적 이동해야 되잖아요. 이거 여기서 들어가는 돈은 기하급수적이라고. 그리고 그 시스템 안정화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근데 보수 쪽에서도 반대가 이렇게 높아. 진짜 중요한 건 중도죠. 지금 현재 대통령 선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보수 진보 성향을 떠나서 중도라고 하는 포지션이 엄청 넓어져요. 한 30% 돼. 이 사람들이 2배 이상 61.3%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반윤석열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론이. 근데 이 여론조사도 문항을 자세히 한번 봐보면 이게 지금 당장 용산 이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라는 거를 물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반대가 훨씬 더 높은 그렇지. 수치로 나왔을 것 아예 같은데.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지금 그저 현재 저렇게 빠르게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지문이 빠져있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예.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리서치 같은 데가 우리나라의 제일 큰 여론조사회라 그랬잖아요. 직원만 수백 명이에요. 이제 기업 관련한 리서치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KBS가 서로 이렇게 협약 맺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인데 보통 우리 대선 때 응답률 그러면 한 25% 이상 나왔거든요. 지금 13.2%밖에 안 나오잖아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정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 자, 갤럽의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이건 더 재밌어. 윤석열의 국정수행 기대치, 쉽게 표현하면 잘했으면 좋겠다 같은 거거든요. 55%. 근데 이 전임자들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이명박 때는요, 잘했으면 좋겠어, 잘할 거야가 84. 박근혜 때는요, 그 박근혜가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잘할 거야가 78. 잘했으면 좋겠다 포함. 문재인 대통령 때는 87입니다. 87. 잘했으면 좋겠다고, 잘할 거라고. 윤석열 지금 55예요. 같은 기간.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높았잖아요. 무려 22%가 넘습니다. 32%가 넘습니다. 이건 내가 봤을 때 망조든 거야. 32%가 높아.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 당선되던 날 국민들 반응. 윤석열 찍은 사람마저도 일부는 헐, 될 줄 몰랐어 같은. 그러니까 분노 투표의 한계죠. 이게 그런 말을 했었지만 윤석열에게 무슨 큰 기대가 있어서 투표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냥 문재인이 싫어 하고 투표를 했어. 문재인이 싫어 하고 투표를 했는데 뽑힌 걸 보니까 헉, 이 사람한테 무슨 기대를 하겠냐고요.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님의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었던 거는 당연해요. 왜? 앞에가 전임자가 박근혜였거든. 박근혜 월드에 살다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은 전임자보다 훨씬 잘할 거라는 강한 기대가 있죠. 근데 거기에 반해서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비토는요, 사실은 실체가 없어요. 보면 뭐 때문에 비토한지도 모르고 비토하는 경우가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님을 욕하는데 욕 다 하고 나면 이게 무슨 상관이지? 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언론이 조장하는, 야당이 조장하는 이 분노의 감정을 이용해서 윤석열 찍었는데 찍고 나니까 기대가 전혀 안 되는 대상이거든요. 그래도 이미 됐으니까 그래도 하겠지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이게 지나치게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용산 이전 문제가 역대급 똥폴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선되고 뭐 싫든 좋든 대통령 만나서 화합의 메시지 내고 당선되자마자 저를 찍지 않으신 분들도 만족할 만한 정치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지금 경제가 뭐 경제는 좋은데 민생이 안 좋은 거잖아. 일반 서민들, 그런 사람들 잘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지금 용산 이전 문제가 지금 2주 이상 끌고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라이
기대 접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이런 분노는 이렇게 누적되기 시작해서 지방선거라든지 다음 총선 같은 데 나타납니다. 일단 첫 번째 그런 것 같고요. 그렇다고 윤석열한테 기회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꿔야 돼요. 내가 양보하겠다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정치인들은 국민들한테 마음의 빚을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빚을 남겨서 하고 싶어 했는데 양보하는구나. 국민을 위해서. 그런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똥꼬지 부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윤당 선자가 갖고 있는 능력 중에 굉장히 위대한 능력 중에 하나가 박근혜와 이명박이 그나마 낫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아주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윤석열이 아주 그런 이야기에 불을 질려버려서 윤석열이 그 기자들 만나고 한 말이야. 기자들이 물어봐 이제.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지금 별로 안 좋게 나온다고 하니까 제가 이건 윤석열 목소리 똑같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거는 지금 여론조사를 해서 몇 대 몇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국민들께서 이미 정치적인 역사적인 결론을 내리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웃어주든지 뭘. 이게 아니, 웃을 그 수가 목소리를 듣고는 웃을 수가 없는 게 왜? 왜 이게 웃을 수가 없냐면 되게 독특한 거 하나 느끼신 거 있나요? 대선 끝난 다음에 윤석열이 기자들을 자주 만나고 기자회견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 전에는 언론 앞에 나오지 않고 토론회 같은 거 하지 않았죠. 프롬프트 없이는 글을 못 읽었죠. 말을 못 했었죠. 근데 갑자기 기자들 앞에 자주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쉽게 말해서 이제는 내가 평가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난 니들하고 볼 일 끝났어요. 아니 그리고 어제도 우리가 방송 이야기했었잖아요. 기자들한테 희한한 질문하지 하지 마시라. 말라고. 그러니까. 안 돼. 우리 여람이들이. 이런 현상들을 보고 있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철저하게 상하관계밖에 없어요. 나는 지금 이제 아쉬운 게 없어. 이미 선택받았고 어쩔 건데 니들이 나 뽑았잖아.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나 청와대 마음에 안 들어 용산 가겠다는데 니들이 왜 나를 평가하니? 나 이미 왕인데? 난 너네들 의견 들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접근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은 우리가 여론조사 많이 이야기했잖아. 대선 과정에서. 공약 보고 찍은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권교체 여론 때문에 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뽑혔으니까 그게 내 공약이었으니까 여론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인데 이러다가 망한 게 이명박 박근혜라고. 그렇죠. 아니 그리고 공약에 사실 이거 없었어. 광화문 간댔지 언제 용산 간댔어. 맞아 그 이야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뽑힌 거니까 여론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 와 이 마인드 보고 쟤 망하겠구나. 나 이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왜냐면은 그러면은 그런 논리로 따지면은 5년 내내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못 사간 거예요, 사실. 말 그대로 푸나님 말씀대로 솔직히 푸나님 이거 보고 얘 망하겠다 하신 건 아니잖아요. 진작부터 얘 망하겠다 하셨잖아요. 그걸 말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얘가 자기의 자세를 고칠 정도의 수준도차 안 되거든요, 사실은. 사람이 학습 효과가 좋은 사람은 시간이 막 지나면서 내가 옛날에 나도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송 초창기 한 막 9년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 했던 말 내가 부끄러운 걸 되게 많아.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진화해 가는 거거든. 이 사람은 그게 아니야. 내가 당선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 이게 왕의 심리거든. 왕의 심리기도 하고 이 사람은 정치적 경험을 쌓을 기회 자체가 없었어요, 사실. 정치적으로 학습할 기회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진짜 네. 야 5년짜리가 이 건방지게 이게 미치겠네 진짜. 실제로 윤석열이 그랬잖아. 어느 국민인지 그쵸. 모르겠지만 국민이 키운 윤석열 여론조사 의미 없다는 이 국민은 사실은 우리나라 보수층 일부겠지만 어쨌건 자기가 국민이라고 하는 걸 타이틀을 걸었으면 국민들 여론 들어가면서 완급 조절은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용산으로 옮기는 거 반대 안 한다고 했잖아. 지금 아니라고 그랬잖아. 청와대 들어가서 해도 된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여론조사가 의미 없다고 말해버리면 이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요 당선돼 갖고 당선자 시절에 기본소득 같은 거 하겠다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여론조사가 기본소득 반대가 한 70% 돼. 그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재명 후보가 기자들 천막에 들어가갖고 내가 당선됐는데 너 기본소득 무단할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죠, 언론에. 도배가 되고. 사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이 한다. 그 말이 정말 무서운 말이고 정말 진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올라가겠다는 사람을 뽑아주신 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말에 숨은 뜻이 하나 또 있어요. 나한테 불리한 여론조사 하지 말라는 메시지도 됩니다. 어차피 안 따를 거니까. 아, 당선자가 그렇잖아요. 당선자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그 대선 때 난립하던 한 80개의 여론조사 기관들이 지금 조용하고 있잖아. 돈이 안 되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여론조사 의미 없다 그러면 여론조사 숫자가 줄겠어요? 올라가겠어요? 자, 그리고 윤석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뭐 하는 총재부터 시작해서 감사위원 뭐 임명하는 과정 있잖아요. 그거 하니까 윤석열이 한 말이야. 임기 말에 청와대 인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난 부끄럽더라고. 집을 팔았으면 미리 고치게 해줘야 된다. 청약 통장도 모르는 분이. 그러니까 비유를 한다는 수준이 겨우 이 수준인 거죠. 집을 어떻게 정권을 이양받는 거를 집을 파는 거라고 생각할 이 사람의 생각의 수준이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게 집 팔고 사고하는 수준에서 사고하는 거. 아니, 법과 원칙 엄청 좋아하더니 아니, 이 사람 수준에 맞춰주면 이런 거잖아요. 제가 지금 만약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제가 이사 가기 위해서 짐이 빠진 다음에 입주 청소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데 와가지고 입주 청소하겠다고 사람 들어가지고 난리 부르스 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 수준에 맞추면. 근데 제가 이거 딱 보면서 야, 청약 통장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이렇게 집에다가 비유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을까? 이분은 청약 통장을 모으셔도 되니까. 그래서. 우리처럼 서민들처럼 청약 통장에 돈 모아서 넣고. 집 사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못 올 수도 있지. 사람이 관대하지가 못해요, 왜 이렇게. 아무튼 참 이 비유는 정말 이렇게 정치를 안 배운 사람이라는 게 너무 티가 나는 거죠. 이게 진짜로 그런 거예요. 이건 역대급 미스테리로 나올 것 같아요. 순리도 아니고. 오죽했으면 지금 대통령하고 당선자가 만나지 못하고 있겠어요. 대통령한테 이거 들어줘야 맞나 같은 요구사항을 했던 거랑 똑같이 이런 미친 짓 이야기는 뭐 뒤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만. 아니 그리고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한국은행 지금 총재 후보님 같은 경우에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님이시잖아요. 그런데 3월 31일자로 지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님이 이제 임기를 다 하시는데 이게 너무 좀 중요한 게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냥 저 사람 누구지 하고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한국은행 총재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충분히 뭐 어떤 경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그 프로필 같은 능력을 보고 지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고 올해 와서 갑자기 얼마 전에 금리 인상의 스탠스를 바꿔버려서 앞으로 금리 인상 회의할 때마다 계속 인상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금리 결정이라든가 환율 같은 걸 조절하기 위해서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 능력자가 필요하고 이 분들 이창용 이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 금융인들이 능력 있다 괜찮다 자격이 있다라고 추천해서 이렇게 후보가 되신 분인데 이런 능력 후보자를 가지고 윤석열 당선자가 뭐 왜 당신 맘대로 했냐 뭐 이렇게 그거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합리적 영역에서 사고를 하는 거고요. 윤석열 입장에서 사고를 한번 해보자고요. 윤석열이 배운 게 뭐예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능력 보고 기용했더니 뒤에 칼 박은 사람들이 줄줄이 출세 안 해요. 그러면 윤석열은 뭘 배웠겠어요? 저걸 보고. 내가 내 손에 잡히지 않는 능력 있는 사람을 중요한 요직에 앉았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윤석열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저 사람이 내 등에 칼 받고 다음 대선은 째가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무서운 윤석열 입장에 생각을 해보자고요. 감사원장을 뽑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은 탕평한다고 최재형 같은 자 뽑았어. 그랬더니 칼 받고 국회의원 되고 싱승창구 잘 나가죠. 윤석열이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내 지배하에 있는 사람을 반드시 뽑아야 되겠구나라는 걸 배우는 거죠. 중요한 요직에 자기 손이 가지 않는 사람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김호수만 해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자, 그 이야기 이따가 또 2부에 있으니까. 어쨌건 윤석열이 청와대에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 아직도 뭐 풍수, 뭐 무속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결계.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 들어가는 순간 타버린다 이런 네. 만평이거든요. 불에 타버린다. 한 발 딛는 순간 이거는 청와대 포비야. 공포증.
뭐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저는 윤석열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요. 청와대 가도 괜찮아.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지금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임기하고 있어. 괜찮아, 성렬아. 아니 저도 약간 용기를 주고 싶은 게 그렇게 청와대 무서우면 그 부적 중에 도깨비 부적이 있거든요. 도깨비 부적을 여기저기다 붙여놓으면 괜찮습니다. 뭐 귀신이 보인다든가 뭐 악몽을 꾼다든가 그런 염려가 있으시면 도깨비 부적을 제가 잘 아는 무석 선생님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붙이시면 됩니다. 예. 윤석열이 인사권은 다음 정부한테 넘겨야 된다.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핵관이 한 말이 아니고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그럴 리가 있나요? 믿을 수가 없죠. 그래 줄 리가 없는 거니까. 그래 줄리가 집을 사면 부동산 매매 계약하고 등기하고 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집에 대한 법률적 권한이 매도인에게 있더라도 들어와 살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집을 고치거나 이런 건 잘 안 하지 않나? 대체 이게 집과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등치시키는 이런 모질이는 참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요.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이사 들어갈 때 윤석열이 모르는 게 있어요. 집주인이 집을 빼잖아. 그러면 바로 들어옵니까? 입주 청소하잖아요. 방을 뺀 다음에 네가 뭐 호텔에 살든 다른 집에 임시로 살든 이사 날짜가 안 맞으면은 집을 청소하고 도배하고 하는 기간이 필요해. 그 기간의 비유가 잘못됐다고 있다 그렇죠. 이거. 거꾸로 돼 있는 거죠. 거꾸로. 이런 뭐 아유. 윤석열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비유하는 게 윤석열 장모가 이름이 최은순이고 직업이 뭐예요? 부동산업. 부동산업자예요. 부동산업자 최은순 사위 윤석열 뭐라 그랬냐면은 무리한 다주택자 규제에 맞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말은요 청년들 잘 들어라. 다주택을 갖고 있게 되면 실제로 집을 못 가진 사람들이 집을 가질 권리가 많이 뺏기는 거잖아요. 집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집을 내놓도록 여러 가지 규제를 한 거야. 그거를 윤석열이 풀겠다는 거야, 제 말은. 그러면 청년들한테 돌아갈 집은 점점점 줄어듭니다. 솔직히 청년들이 그거 생각 안 하고 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청년들은 자기들이 다주택자가 될 수 있는데 그 길을 막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도 선대처럼 집 여러 개 사서 집값 올려서 부자 되고 싶은데 나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에서 집을 못 사게 한다. 언론에서 약간 부추기죠. 청년들이 집을 살 기회를 박탈당한다. 그러니까 왜 너네들은 부동산으로 과도한 이득을 얻었으면서 우리가 얻는 것을 못 얻게 해라는 그 불만인 거예요. 2030의 불만은. 근데 이제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죠. 참네. 아무튼 윤석열 맛을 좀 봐야 돼. 이거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봐야 하냐고. 이 사람은 나올 때부터 똥이었어. 근데 된장이라고 기다리시면 안 돼요. 이게 성분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잘 발효가 돼가지고 맛있는 된장국을 끓일 수가 없어. 나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비유도 그렇고 존나 웃어요. 아무튼 이 인간은. 아니 왜 무리한 다주택자 규제 맞는지 살펴봐야. 저 말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무리한 규제 풀어줘갖고 욕먹었어요. 그렇죠. 임대업 처음에 지정했다가 그것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어긋나가기 시작했었지. 임대업을 하면 세금 깎아주기가 이렇게 됐던 거거든. 그래서 상당부분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갖고 있어도 그러니까 2주택 이상부터 시작해서 어떤 경우는 막 여러 채 있잖아요. 그럼 세금을 많이 먹이면 그 사람들이 집을 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매물이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그게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요거 규제 같은 거 없애야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지금. 다 장물을 위한 정책이지 뭐. 씨. 자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부 마치겠습니다.